코인베이스가 어떤 데냐?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립토커런시 거래소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고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 자산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코인베이스의 고객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리테일, 다 개인이죠, 그죠? 개인, 즉 뭐 일반인이 안전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자산을 투자하고 저장하고 소비하고 획득하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인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 비트코인이 주가가 좋은 것도 이 인스티튜션 기관의 참여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 특히 금융기관 아니면 기업, 일반 기업도 그렇고 이쪽에 안전한 거래하고 저장 도구를 사용해서 암호화 시장에 접속,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코인베이스이고요. 이 생태계가 암호화 자산을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거래 유동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거래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이제 뒤에서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스예요. 코인베이스의 파트너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파트너가 있죠. 여기에는 암호화 자산 판매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자산 발행자,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 정부도 여기에 속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이 암호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진화하는 암호화 경제를 지원하는 뭐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어떤 포커스보다는 암호화 경제라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죠. 이쪽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데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비트코인이 발명되면서 디지털 희소성의 혁명이 일어난 상태고, 이러한 희소성이 중앙은행 같은 중앙기관의 진위 여부 그런 거나 승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즉 분산 원장 이야기하면서 분산 장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분산된 생태계를 통해서 희소성을 입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는 개방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재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개방형 금융 시스템 여기하고 암호화 경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시장계에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간 사회를 싹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작년 팬데믹 이후로 더 그게 가속화된 상황인데, 금융시장은 여전히 좀 전통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핀테크 쪽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금융 시스템은 약간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된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 경제는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여기를 이제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부분은 금융적 접근이나 효율성, 뭐 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개장벽이나 비효율적인 절차, 프로토콜 또는 뭐 금융 시스템 교환하는데 높은 비용이 드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데 첫 번째 시장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가치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인터넷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디지털 자산, 특히 NFT의 교환은 진정성과 희소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어요. 암호화 생태계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장하는 거죠. 탄력성과 가치를 보장하게 되고요. 특히 네트워크는 24시간 동안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피어2피어 금융거래에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이걸 허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찰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암호화 경제라는 것은 인터넷 위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체 강화 계약, 이 부분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보장하고 중개자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찰이라는 게 중간에 중개자가 있는 거죠.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필요성인데요. 대부분 비효율적인 기관들, 즉 희소성을 유지하고 부를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클래스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재 주소 지정 가능이죠. 어드레서블 크립토 마켓, 이쪽의 가치가 1.5조 달러 정도예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채굴 금융 가치의 약 한 10에서 1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커졌죠, 그죠? 코인베이스는 여기에 아직 초기 단계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한 10에서 13% 차지하니까 이걸 100% 대체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코인베이스는 고객 대상군이 전 세계 지구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35억 명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월 228명의 사용자가 실제 거래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자산이 3억 1,600만 달러죠. 그죠? 그 중에 비트코인이 63%고요. 이더리움이 8%, 기타 이제 크립토 에셋이 29%입니다. 현재 15개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통합 투자 목적에 45개 이상의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위한 90개 이상의 자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리테일 쪽은 코인베이스에 거래소가 있죠. 현재 42가지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보낼 수, 샌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이 있죠. 당연히 크립토 커런시를 저장할 수 있는 월렛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보상과 이자를 얻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90개 이상의 자산에 대한 좀 더 뛰어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프라임 익스체인지, 즉 기관이죠. 프라임이라고 하면 기관 거래니까 기관 거래 허용하고, 에셋 허브, 고객의 디지털 자산 리스트를 허용하는 거 있고요.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에 대한 결제를 수락하는 부분. 그리고 커스터디라고 해서 90개 이상의 그 암호화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개발, 기술 투자가 선행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로핑 리소스를 보면 현재 107개의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 중에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21개의 특허를 부여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뭐 탑5 키워드가 뭐냐면 블록체인, 프로텍션, 디지털, 트랜잭션, 스테이블, 이 5개의 단어인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메일처럼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메일 주소 자체가 디지털 지갑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서 결제하는데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허가 이거고요. 현재 2020년 말 기술과 개발에 매출의 21%를 사용하니까 꽤 많은 돈을 기술과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 현재 2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서 이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투자는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플랫폼 개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웹사이트 호스팅, 제품 개발, 이런 걸 할 수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유치하는데도 돈을 많이 썼고요. 이런 돈은 작년 대비 8,600만 달러로 47%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테크놀로지와 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코인베이스의 고객 환경과 파트너십을 보면 당연히 기존 금융 시스템의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고객은 그 리테일 쪽은 보시면 4,300만 명,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4,300만 명의 유저가 있고요. 매달 280만 거래를 하는 유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QOQ로 180%. 한 번당 거래 볼륨을 보면 32,100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은 현재 7,000개의 기관이 고객으로 있어요. YY로 67% 증가했고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샀죠. 15억 달러를 코인베이스가 처리해줬어요.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파트너로는 현재 11만 5천 개의 파트너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트너가 있는데, 일단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쪽에 파트너도 있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구축에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토큰 생성하는 자, 뭐 판매자, 블록체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쪽, 이런 조직들, 정부도 여기 들어가고, 이 새로운 암호화 자산을 지원하는 데이원 런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자 준다고 했는데 컴파운드예요. 컴파운드. 현재 이자 부분이 7억 달러 정도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파트너로는 지금 비자, 블록파이, 유럽의 데비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리소스 배포하고 성장 전략, 인수에 관련된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성장 전략을 보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거래 수수료예요. 그죠? 트랜잭션 피가 매출의 86%, 그 다음에 평균 트랜잭션 피는 0.5%, 0.5%의 96%가 매출로 잡혀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과 서비스 부분이 매출의 3%, 아직까지 되게 적죠. 그죠? 3%니까. 그리고 나머지 매출이 11%. 여기는 고객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암호화 자산 판매, 자산을 판매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2020년 매출을 보면 13억 달러로 YY로 137% 증가했고요. 이거는 트레이딩 볼륨 기준이겠죠. 당연히 트레이딩 볼륨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트레이딩 거래 규모는 143% 증가해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68%, 리테일은 38%예요. 작년에 개인보다는 기관이 훨씬 거래를 많이 한 거죠. 당연히 비싸니까
비싸서도 그렇고 개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기관 비중이 거의 70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렇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개인만 있었으면 거품 논란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로스 마진이 80%니까 꽤 높은 편이죠. 에비타가 3억 2200만 달러로 매출의 25% 정도. 여기는 적자가 날 수가 없죠, 그죠? 거래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30억 달러 있고요. 순 예상 프리 캐시플로우는 2억 9,400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이 중요한데, 고객 확장에 있어서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렇게 컨펌 돼야 되잖아요. 검증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검증된 고객을 확보하는데 매출의 5%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거래에 필요한 지원팀이나 고객 서비스 확장에도 돈이 들어가고, 기관, 개인 투자자 이런 데는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또 비용을 투자하고요. 현재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매출의 76%가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확장을 위해서는 이머징 쪽으로 나가야겠죠, 그죠? 유럽에는 제일 큰 게 있으니까 일단 이머징이 제일 노다지 시장일 것 같아요. 이쪽을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따라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자산, 신규 자산 토큰화도 필요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아니니까 여러 개의 그 신규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래소는 여러 자산을 거래하면 커지니까, 그죠?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능도 강화하는데, 여기는 이 스테이킹, 그 다음에 탈중앙화 아이덴티,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부분은 인프라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접속, 아이덴티, 그 다음에 개발 툴, 결제와 관련한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외형 확장에는 가장 좋은 게 전략적 인수인데, 현재 6,800만 달러를 주고 자포라는 데를 인수하고요. 뉴트리노라는 데도 280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 자포라는 데는 암호화폐 지갑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 기업이 스위스 어디 산에 물리적인 그 금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노는 새로운 토큰을 식별하는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코인베이스의 키스트레지 해자 모트는, 첫째는 규모예요. 스케일이 스케일이 크죠. 900억 달러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이 11%고 11만 5천 개의 파트너가 있고요. 4,300만 명의 검증된 사용자가 있고 7천 명의 기관 고객이 있고 90개 이상의 암호화 자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큰 규모를 지니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혜자도 있어요. 암호화 자산의 거래 그 판매에 그치지 않고요. 원스톱 샵이라고, 이거를 통해서 고객은 자산을 저장하고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이제 대출도 되고 분산형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24시간 7일 365일 하루도 쉼 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보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크로스보더, 국경 간의 장벽도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허용하는 이런 기술.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코인베이스가 법률, 규정 준수, 보안에 전념해요. 왜냐면 탈세니 해킹이니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직원의 15%가 이런 법률하고 규정 준수, 보안에 관련해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거래에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번 거래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거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에코시스템은 리테일 사용자, 기관 및 개발자 간의 큰 시너지를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여기 또 유동성의 디프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팀이 중요한데 창업자 주도 기업이에요. 중요하죠, 이거. 엔지니어가 전체 직원의 40%, 보안 위험 관련 인재가 한 10%, 그러니까 50%가 코인베이스의 브랜드와 개발 이런 쪽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주요 위험이라고 하면 경쟁인데, 코인베이스만큼 어떤 표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길 따를 만한 기업이 없고요. 리테일 사용자 관점에서는 퀘어나 로빈후드, 페이팔이 주요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실제 암호화 자산을 소유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가 바이낸스라는 이 세계 최대 암호화 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국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매출의 83%가 이쪽 거래고, 이 자산이 움직임이나 거래량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부 규제.
여긴 아직 법률적으로 규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고객을 위해서 적절한 라이센스와 재정적 제공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고객이 신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 위험이죠. 그죠? 보안 위험. 2019년 이 바이낸스가 해킹이 돼갖고 4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가장 주요 목표가 보안 위험으로부터 막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의 팀을 보면 1249명의 직원이 있고요. 앞서 말했던 40%가 이쪽 엔지니어와 이런 제품과 디자인 쪽이고 CEO, 공동 창업자가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고 전 에어비앤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고 하니까 코인베이스의 비전은 결국 Creating Economic Freedom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창출하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구축하고 있는 미래는 탈중앙화가 되는 거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 라인업과 주식 비중을 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CEO가 21.3%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2차 세컨더리 세일, 쉐어 세일을 했을 때 가격이 200에서 373 범위의 주식을 매각했거든요. 가격에 현재 한 1000억 달러 정도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